네, 앞에서 보신 대로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는 코로나 위기를 넘어서 우리 경제의 완전한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요금 동결이나 공공일자리 창출 같은 단기 대책 위주라는 비판도 적지 않죠. 대선이 치러지는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 핵심 내용이 무엇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그리고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이 한운 기재부 차관보와 내년 정책 방향에 대해서 자세히 좀 들어봤습니다. 성장률 3.1%, 물가 상승률 2.2%.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대책이 담겨 있는데 우선 두 분께 그 총평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네. 김태희 교수님, 내년 경제정책 방향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실 수 있을까요? 우선 뭐 정부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랑 네. 좀 조금 좀 차이가 있는데요. 예. 사실 이제 코로나 이제 2년 차 아니겠습니까? 이제 3년 차로 넘어가나요? 네. 이제 그렇다면 사실은 코로나로 인한 이제 경제 위기 그 이후에 지금 우리가 이제 일종의 정상적인 그런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이제 세계 경제 전체가 한번 출렁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 간에 네. 큰 충격이 오면 그 다음에 갔을 때는 분명히 한번 큰 지금 회오리가 옵니다. 옛날 석유 위기가 그랬고요. 그다음에 외환 위기, 글로벌 금융 위기 다 그랬거든요. 예. 근데 제가 볼 때 이번에 지금 2022년 경우는 아마 그런 해가 되지 않을까. 큰 회오리가 올 거다. 그렇습니다. 왜? 금년도는 그래도 뭐 코로나를 하더라도 돈을 풀어가지고 막 막았단 말이죠. 그렇죠. 지금 이제 내년도는 지금 그런 형편들이 안 돼요. 어느 나라든 간에. 그럼 이제 대체로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자 그러는데 우리 이번에 지금 이 세계 경제 전망을 보게 되면요. 예. 우리나라 전망도 마찬가지고 경기가 대부분 다 악화된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물가는 오른다고 전망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면에 맞춰가지고 2022년 경제 운영 계획이 있었다 그런다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까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 큰 어떤 회오리가 여기 한번 올 수도 있겠다. 그렇습니다. 그런 저는 걸 그래서 대비해야 대략 한 된다는 3대 리스크라 그러는데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박상인 교수는 어떻게 오늘 어제 발표된 경제정책 방향 좀 총평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평가해요? 네, 일단 뭐 경제정책 방향이라는 것이 사실 예산안에 이미 다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예산안을 통과시킨 이후에 별도로 이런 방향을 이야기한다면은 저는 최소한 앞에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확실성이 아주 내년도 높습니다. 코로나19 또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고요. 예. 또 미중 분쟁, 또 공급망 문제, 예. 굉장히 불확실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예산안은 어차피 하나의 계획을 가지고 짜야 되는 것이고요. 저는 오히려 이런 여러 가지 불확실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 대한 컨틴전티 플랜, 그러니까 시나리오별로 정부가 어떤 식으로 대응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맞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내년에 이제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5월 되면 이제 새 정부가 들어오는데 그렇죠. 새 정부와의 그 관계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발표가 돼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고요. 예산안 내용을 되풀이하고 그리고 한편 느껴지는 것은 예. 임기 말에 대통령께서 너무 조급해하시는 거 아니냐. 조급해 하시는 네, 거다. 이게 임기 끝나기 전에 경제를 정상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강한 욕망을 갖고 계시고 그게 이제 관료들에게 반영이 돼서 조급한 성과를 내겠다는 조급함이 오히려 묻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기재부가 특히 지금 같은 시기에 주무경제부처로서 예.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전혀 그런 역할을 못 하고 있다. 매우 실망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께서 조금 조급해하는 것 같고 기획재정부와 중후부처로서 중심을 조금 잡아야 되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다는 게 우리 박 교수님 말씀인데 사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내년을 위기를 넘어서 완전한 정상화를 이루는 어떤 의지를 보여주자. 네. 그런 인식 자체는 뭐 어떻게 좀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까? 아니요, 뭐 사실은 좀 대통령께서는 뭐 그런 말씀 하실 수 있다 생각해요. 근데 좀 명확하게 우리의 의지를 모았으면 하는데, 예.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단어를 듣고 싶습니다. 예. 이제는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이겨내 가지고 재난을 극복합시다.
이런 재난 극복의 어떤 원년으로 만들자 이렇게 저는 듣고 싶었고요. 예. 근데 이제 위기 넘어 정상화 이런 부분들은 좀 지나치게 희망 회로를 좀 돌리신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 경제의 어떤 펀더멘탈 부분은 지난 우리가 문 대통령 등장 이후에 더 약화된 게 사실이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노동시장 체력이나 그다음에 우리 자본이나 뭐 여러 가지 면에 그렇습니다. 당장에 지금 아마 이 시청을 하고 계시는 예. 도대체 대한민국 주가는 왜 안 오르는 거야? 미국 주가는 오르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의 펀더멘탈 그대로 반영하는 건데요. 문제는 그런 이 펀더멘탈이 약화됐는데 예. 이제는 우리가 이겨내고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되게 극복할 수 있는 한번 힘을 모으자. 그리고 또 뭐 아까 우리 박 교수님 말씀대로 다음에 또 차기 정부가 들어서는데 그 차기 정부가 연속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 증시만 왜 안 오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 여기서 이제 증시에 관해서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그건 참 우리 투자자들이 굉장히 지금 아쉬워하는 부분이에요. 예, 미국이랑 예. 우리랑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는 네. 거죠. 네. 자, 이 아까 박 교수님 내년 이제 대선이 있는 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뭐 어떤 좀 인식이랄까 뭐가 담겨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사실 행정부가 그걸 사전에 뭐 정권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좀 준비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은 있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역시 내년 대선이 있고 이런 데는 정말 대선과 경제정책 방향을 세우는 해 어떻게 해야 될지요? 글쎄요, 뭐 지금 대통령이 누가 되는가에 따라서도 사실 경제정책 방향이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고요. 또 그 정부 지출 예산만을 보더라도 사실 지금 조기에 상반기에 재정 지출 재량적으로 할 수 있는 뭐 일자리 예산들 예. 지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내년에 새 정부가 들어와서 사실 재정적인 여력들이 상당히 낮아질 수 있는 어떤 부담을 줄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그런 것들 조금 더 신중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대통령께서 지금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간절하신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런 소망이나 희망 사안과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고 정부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소망과 희망을 노래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어떠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가 필요했고요. 또 예. 이제 저는 정말 듣고 싶었던 것이 이번에 탄소 중립 그리고 2030 국가 네. 탄소 감축 계획을 문 대통령께서 큰 결단을 해서 만드셨어요. 그런데 세부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세부적인 어떤 식으로 이행해서 하겠다는 내용도 없고 재정 소요가 어떻게 되겠다 추계 이런 것도 없습니다. 네. 이 새 정부가 들어와서 이 탄소 중립 계획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해서 넘기겠다. 이런 말씀이 저는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네. 탄소 중립 계획 이제 경제정책 방향에 좀 담겨 있긴 한데 아주 구체적인 내용은 잘 보이진 않더라고요. 네, 그 탄소 중립 사실 계획이라는 게 보면은 지금은 기술 혁신을 통해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계획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기술 혁신이 언제 일어날지 또 기술 혁신으로 다 커버가 되는지 그뿐만이 아니죠. 뭐 지금 수소 경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수소 경제든 하여튼 탄소 중립 경제로 이행하고 디지털 전환 갈 때 많은 인프라 투자도 필요합니다. 또 전직이라든지 실업 문제 그리고 산업 구조조정 문제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에서 어떤 보관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또 어떻게 재정을 투자하고 또 어떤 제도적인 장치 또 노사정 협의를 통해서 원활한 구조조정을 하는 이런 큰 그림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어요. 지금 뭐 정부 안은 보시다시피 뭐 예. 거의 뭐 지금까지 했던 태양광 뭐 지원금 늘린다라든지 아니면 탄소를 배출을 줄이는 기술 혁신에 대해서 R&D 지원하겠다. 이게 다예요. 이래서는 사실 2030 NDC라든지 네. 탄소 중립이 현실화되기 어렵고요.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 정부가 지금 또 대통령 선거
기간인데 운동 기간인데 양당 후보들이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고 있지도 않아요 전혀. 탄소 중립에 관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추상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죠. 예. 그러면 새 정권이 들어와서 한 1년 동안에 준비하다 보면 또 넘어갑니다. 그러면 2030이 7년밖에 안 남습니다.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뭐 탄소 중립 방향도 그렇지만 지금 경제정책 방향 상당 부분의 내용이 지금 단기 지원책에 머물고 있다. 이런 비판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 예산 집행하는 게 보면 말이죠. 대통령의 임기 말에 전부 다 맞춘 것 같아요. 대한민국 경제 운영 계획을 문 대통령의 임기 말. 만료와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단기 일자리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 50만 개를 1월 달에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략 그게 6개월 하거든요. 그럼 7월 달에 끝납니다. 그럼 대통령의 이제 새로 우리 대통령 취임하는 시기랑 놓고 보면 그거보다 조금 뒤에 끝나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 경우가 왜 1월 달에 다 이렇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또 이 참 재정 일자리 이걸 이렇게 많이 늘려야 되는지. 그러니까 사실 그 효과가 별로 없다고 하는 걸 지금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정부는 실업률이 별로 안 올랐다 그러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실업률은 한 2배, 3배 뛰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 정부가 계속 재정 일자리 하면 할수록 국민들이 느끼는 실업률과 그리고 정부가 발표하는 실업률 차이는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거를 계속 그렇게 한다는 거. 그다음 그게 돼 가지고 그것도 참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공무원 채용은 이번 3, 4분기에 다 이렇게 끝낸다고 돼 있어요. 가능하면 이제 빨리 끝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런 거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좀 납득이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 공무원 이 충원 계획도 계획에 따라 가야 되는 건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땡기고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지금 공무원 정원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차기 정부는 그거를 제가 수정할 수도 있다 생각해요. 공무원 정원을. 공무원 정원 계획을요. 근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결국 한다면 아까 50만 명 1월 달에 하는 거는 대통령 임기에 맞춘 서심석이고 그리고 공무원들 정원을 확정지어서 빨리 하겠다고 하는 거는 대못받기랑 같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라면 지금 이 대통령의 문 대통령의 모든 거에 지금 경제 운영 계획이 맞춰 있는 거 아니냐는 막 그런 어떤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일자리 창출 100만 개가 넘는데 50만 개 이상을 또 1월에 하겠다는 거.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채용을 3분기 3, 내에 다 4분기 전에 끝낸다. 다 하겠다. 새 정부가 들어서 뭔가 바뀔 수도 좀 있다. 이상해요. 너무 단기 지원책 아니냐. 그런 비판을 좀 살만하는 것처럼 들리긴 하네요. 네, 특히 그 1월에 50만 명 채용한다는 것은 사실 지금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시켰고 이게 1월 달 안에 사실 끝날지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그런데 1월에 50만 명 채용하겠다는 것은 도대체 좀 방역 상황을 고려하고 기재부가 이야기를 한 건지 굉장히 의아하고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좀 너무 조급한 것 같다. 임기를 마치시기 전에 경제를 좀 더 정상화시키고 나가고 싶다는 그런 욕심이 너무 반영된 것 같은데 지금은 그게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그 북미 간의 중국하고 미국 사이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가 다룰 수 없는 이른바 외생적인 환경적인 문제들입니다. 어떤 환경적인 상황에서도 우리가 잘 대처해서 갈 수 있고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고 기재부도 거기에 맞는 계획을 만드는 게 지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지금 밖에 나돌아다니지 말라고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는데 1월에 50만 개가 넘는 일자리, 어떤 분야에 50만 개 넘는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까요? 밖에 돌아다니지 말라는데. 아마 지금 지방선거 기준으로 보면요.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서울시에 지금 뭐 구청장 준비하는 분, 특히 현직 구청장이 다 이제 이 집권 여당이거든요. 그거 굉장히 좋은 카드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렇게 소화를 하고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런 1월 달에 저희가 봤을 때는 야 그게 그렇게 바람직한 거야 그럴지 모르지만 이 선거 일정으로 봐가지고 지금 선거가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가 3월 9일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6월 3일이 지방선거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진 거 아니냐. 선거용.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월 달에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아까 6개월 보통 하거든요. 예. 그럼 이제 7월에 끝나니까 아, 여기에 초점 맞춘 거 아니고는 이 추운 1월 달에 그냥 대거해가지고 예.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1월 달에 뭐 이렇게 사업은 시작해도 실제로 일은 하기 어렵다. 추운데요. 예. 그래서 아마 좀 그런 거로 전 해석을 합니다. 네. 아까 그 한훈 차관보도 저희가 이제 뭐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물가 이 상승 압력이 상당히 계속될 것 같다. 그러면서 물가 관리에 뭔가 정책의 총력을 이제 다 동원하겠다. 그러면서 제시한 게 물가 부처 책임제, 그래서 물가 관리를 정말 철저히 하겠다고 그러는데 좀 어떻습니까? 그런 정책 옛날 좀 느낌이 좀 들곤 하는데. 글쎄요. 지금 2021년 12월에 대한민국 관료가 고위 관료가 또는 기재부가 박정희 개발 시대 때 전두환 독재 시대에 했던 부처별 물가 관리를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물가 큰 의미에서 물가는 사실 거시 정책으로서 이자율이라든지 통화 정책으로 가는 것이고요. 가격이죠. 지금 말하는 건 물가가 아니고 예. 정부가 하겠다는 건 가격 통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가격이 예를 들어서 지금 서플라이 그 공급망에 바틀렉이 생겨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노력해서 수요 공급을 원활하게 하겠다라는 것은 정부가 할 일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고 개별 가격을 정부가 찍어 누르듯이 잡겠다. 네. 이거 지속 가능하지 않고요. 단기적으로는 할 수는 있습니다만 나중에 더 크게 터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고요. 예. 그리고 이런 식으로 시장에 개입을 한다는 것은 그동안 정부가 주장했던 시장 신안적인 예. 그리고 정부가 개도기적인 역할에서 벗어나겠다는 그런 다짐을 다 물리는 정말 눈앞의 이득을 위해서 원칙을 크게 후퇴시키는 작은 것을 소탐 대실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박 교수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단기적인 대책이다 그랬는데 사실 내년 1, 4분기 지금 전기요금을 동결하기로 발표했잖아요. 근데 전기요금을 이렇게 결정할 때 이렇게 정부가 그냥 딱 동결시킨다고 되는 건 아닐 것 같은데 나중에 더 부메랑으로 돌아올 위험성 크지 않을까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물가 부분에 있어가지고 전기요금도 그렇고요. 예. 뭐 특히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진짜 생산 물가 전반이 그런 건데 그러니까 외국에서 주로 이게 수입을 하지 않습니까 원자재를?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외부에서 이렇게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정부가 그거를 모니터링하고 정부가 해결할 일이 많습니다. 지금 쉽게 말해가지고 부처 책임자는 거는 예. 안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국내 가격 다스리겠다는 건데요. 예. 지난번 요소수 파동 봤잖아요. 요소수 파동. 예. 정부 그러니까 외국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정부는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발생한 다음에 허둥지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런 류 문제들이 재발될 것 같고, 예. 그다음에 특히 이제 이 전기요금 등등 해가지고 공공요금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래 우리가 물가 관리 잘할게 뭐 이렇게 지금 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정부가 그 전에 뭐라고 말했냐면 예. 연료비랑 가격이랑 연동해서 정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전기요금도 네, 연료비 연동제. 좀 신선했어요. 사실은 맞아 그렇게 가야 돼. 예. 왜냐면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탈원전을 하든 아니면 앞으로 어떤 뭐 우리가 새로운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를 하더라도 적응해 나가거든요. 근데 만일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요, 예. 앞으로 우리가 이런 이 에너지 전환에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만일 이번에 전기값 이렇게 눌러놓잖아요. 예. 그러면 한국전력 적자나고 가스공사 다 적자나는데 그 기업은 뭐 다른 뭐 삼성회사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국민들이 결국 부담을 해야 될 건데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식으로 접근해 가지고는 이게 곤란하지 않냐. 오히려 이 문제 관련돼 가지고는 그것도 조금 어떻게 본다라면 이 부담을 같이 나누는 예.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전 맞았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상 요인이 있다면 조금 조금 반영할 반영해야 필요도 있었다. 네. 네, 그런 얘기인데 정부로서는 이 공공요금의 인상 효과 파장이 워낙 크니까 아까 한훈 차관보도 뭐 어쩔 수 없이 조금 동결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반작용, 부작용을 많이 우려할 수밖에 없네요. 계속해서 지금 공공요금들을 이런 식으로 동결해 왔고요. 이게 공기업들 적자 원인이 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면은 사실 공기업들이 방만 경영을 해서 적자가 생기는지 정부 정책으로 생긴지 알 수가 없게 됩니다. 다 이유가 생기게 마련이죠. 이런 악순환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저기 김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해서는 전기값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유럽 쪽하고 우리하고 비교해 보면은 우리 전기료가 훨씬 쌉니다. 전기값이 비싸야지 사실 소비를 적게 하게 되고요. 소비가 적어져야지 공급량도 줄어들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가격이 올라가야만 재생에너지 같은 비용이 많이 드는 전력 공급원들이 네. 가동이 될 수가 있고요. 또 거기에 대한 혁신에 대한 유인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가격 기능인데요, 기본적으로. 그런 가격 기능을 우리 관료나 정치인들이 믿고 있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시장이라는 말을 입에 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국민들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눈 가리고 앙호하듯이 네. 지금 물가만 안 올려주면은 뒤에서 더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데도 국민들은 눈 가리고 앙호하면 좋아할 것이다라고 네. 생각하는 거 아니냐라는 참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제 저희 시청자도 이런 댓글을 보내주셨어요. 인상 시스템은 만들고 일시적 동결. 진짜 뭐 하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국민들의 인식이 굉장히 이렇게 높습니다. 예. 우리나라 국민 수준이요. 네. 지금 정부 수준보다 높은 것 같아요. 네. 뭐 물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비판적인 내용이 들어 있고요. 또 내년 경제정책 방향 중요한 게 이 소상공인들 뭐 지금 당장 그런데요. 소상공인들 피해 지원 심각합니다. 지금 뭐 경제정책 방향에도 담겨 있지만 우선 소상공인들에게 일제히 지금 100만 원씩 방역 지원금도 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소상공인 지원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사실 이게 소상공인 이 지원 부분이요. 첫 단추를 잘못 껴가지고 특히 손실보상 제도를 만들면서 더 지금 수렁통에 빠졌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손실보상의 손실은 재난으로 바꾸고요. 예. 보상은 지원으로 보면 재난지원이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그냥 뭐 재난지원을 손실보상으로 소상공인 콕 집어서 자영업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꼬여 있는데 사실 100만 원 가지고 뭐 어디다 갖다 붙입니까? 예.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100만 원 준다 한들 뭐 어떻게 보면 좀 감사합니다 그거도 아니고 예. 사실은 손실 보상한다 그랬으면 상당히 기대가 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아니 손실 보상이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돈 가지고 뭐 정부는 지금 뭔가 좀 큰 힘을 쓴 것 같지만 사실은 예산 전체로 보게 되면 큰 예산이에요. 예. 근데 상공인 한 분 한 분으로 봐가지고는 별 의미가 없는 이런 예. 이 돈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또한 앞으로 차기 정부 몫이 될 것 같은데요. 예. 쉽게 말해가지고 지금처럼 예를 들어가지고 뭐 손실 보상이란 걸 내세우고 재난 지원을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2년 3년 계속 갈 수 없다 봅니다. 이제는 제가 볼 때는 진짜 우리가 재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제도로 예. 가야지. 그 과거에 뭐 어떻게 내 피해를 받았으니까 이렇게 한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좀 어려운 것 같고 다행히 이번에 제가 보니까 예산안이나 이 내용 중에서 예. 칭찬할 만한 부분 이런 건 있더라고요. 어떤 거요? 보니까.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뭐 관광업 같은 경우 예. 뭐 이런 쪽 경우는 어떻게 지원하냐라면 손실보상 재난지원의 개념이 아니고요. 네. 그 기업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아주 이 장기로 대출해주고 특별 융자로 융자를 해주고 뭐 이런 거로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가 이 뭐 단순히 관광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지금 자영업 소상공인 전반이 예.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리고 그거 지원받으면 다시 갚으면 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대기업에 대해 가지고 돈을 빌려주고 다시 우리가 갚도록 하듯이 예. 소상공인 자영업도 가능하다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연 1%에서 1.5% 아주 낮은 금리로 네. 특별 융자는 예산이 많이 지금 잡혀 있는데 또 일부에서는 이게 돈 빌려주면 결국 갚아야 될 빚이다. 그러면서 또 불만도 있더라고요. 네, 사실 우리 정부가 소상공인 대책이 재정 지원보다는 금융 지원 위주로 해왔습니다. 이번도 여전히 저금리 대출인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예. 재정 지원을 막고로 해줬습니다. 금융 대출보다. 직접 그냥 지원으로? 그러니까 그만큼 일을 못 하고 하는 예. 거에 대해서 상당한 재정적인 지원과 보상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금융 지원을 계속했고요. 근데 지금 2년 차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도 많은 소상공인들이 더 이상 사실 돈을 갚을 능력도 없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더 이상 버티기도 어려운 그런 말씀들을 하시죠. 빚내서 지금까지 버텼는데 그건 정말 더 이상 하기도 어렵다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36조 정도를 또다시 금융 저리 대출한다고 하는데 이거를 저리 대출하지 말고 재정으로 쓰자는 겁니다. 네, 그래서 100만 원 주는 거 말고 대리 대출하겠다는 것을 재정 지원을 해서 손실보상법이라고 만들었는데 예. 사실상 손실보상이 제대로 안 되는 법입니다. 이게 실효성 있게 그리고 대상도 확대해서 금융 지원으로 돌릴 돈을 재정으로 보내자. 그렇게 해도 38조입니다. 지금 뭐 전국민 재난지원금 한번 쏠 때 생각해 보면은 훨씬 적은 돈이고요. 이게 훨씬 더 필요한 정말 정부 지출이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소상공인 한 사람당 100만 원씩 주는 방역 지원금 외에 사실 손실보상법에 의한 손실보상 지원할 계획이었고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여야 후보들은 뭐 좀 더 늘리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50조 원 플러스 알파도 얘기했고 이재명 후보 바로 얘기하자 그러니까 그렇죠. 뭔가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좀 진척이 될 것 같죠? 어떻게? 뭐 사실은 대통령 후보, 네. 여야 유력 후보 두 사람이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긴 갈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이 문제는 참 무책임한 이야기들이죠. 왜냐하면 특히 여당 후보 경우는 지금 예. 이 청와대랑 정부에서 다 짠 거를 지금 와서 다시 판을 바꾸는 거고, 예. 그다음에 또 야당도 사실은 지금까지 입장과 다른 입장이에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게 진짜 참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쏙 보이네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진짜 뭐 소상공인이나 정말 이 코로나 어떤 지원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이야? 네. 라고 하는 그런 게 의심스럽습니다. 저도 정말 동의하고요. 네. 여야 후보들이 똑같이 필요성을 느낀다면 그리고 지금 나중에 하면 너무 늦습니다. 선제적으로 할 필요도 네. 있고요. 예. 그렇다면 여야 후보가 회동해서 예. 정부에게 요구를 하면 됩니다. 아. 아니면은 국회를 통해서 예. 예산을 추경을 하든지 해서라도 지금 당장 36조 원을 금융이 아닌 재정 지원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을 하자. 그것도 선지원하고 후정산하는 식으로 하자. 선지원. 네, 그게 정말 정치적인 프로파간다로 예. 선거용으로 이 빨림소리 하는 게 아니라면은 네. 두 후보가 회동해서 정부에 요구하고 국회에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시간이 없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이번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 뭐가 좀 빠져서 아쉽다 또는 뭐는 반드시 좀 지켜져야 되겠다 한두 가지 있으면 좀 네, 네. 적어주십시오. 저는 지금 내년도의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가 차이나 리스크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이요? 지금 중국의 어떤 정세 변화가 심상치가 않고요. 뭐 다른 나라랑 달리 예. 뭐 금리 내리고 재정 풀고 네. 그리고 이게 지금 미국과 어떤 관계는 더 에스컬레이션 되는데 예. 우리는 지금 사실은 미국과 같이 이렇게 이런 말 돼가지고 경제 협력해가지고 위기 때 버텨 나왔거든요. 예. 글로벌 금융위기도 그랬고 외환위기도 그렇고 근데 지금 한미 통화 스와프 그게 지금 현재 네. 더 끝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 연장할 지금 마음이 지금 미국에서 예. 아무 말도 없고요. 예. 또 그날 정부에서 말로 끝나는 거죠? 말도 없고 이거 말이 안 되죠. 600억 달러고 사실 한미 통화 수합 된다는다 그러면 다른 나라랑 우리가 통화 수합하기 좋아요. 네. 글로벌 금융이겠다 그랬거든요. 미국이 했더니 일본도 해주고 중국도 해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대외 여건을 조금 좀 주목을 하라 전 그런 그랬습니다. 얘기죠. 아까 우리 이제 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컨틴전시 중에 하나인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이 중국의 정세 변화가 심상치 않으니 알겠습니다. 여기에 각별히 신경 네, 써야 우리 박상현 교수님도 짧게. 네, 뭐 저도 동의하고요. 컨틴전시 플랜이 필요하다. 네, 그리고 대선이 끝나고 정권 교체가 5월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한 어정쩡해요. 3분의 1, 그렇죠. 3분의 2이기 때문에 새로운 정권과 연계성에 대해서도 지금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생각할 때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대외 여건 주목하고 새 정부와 연계성에 조금 신경을 써달라는 주문입니다. 지금까지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그리고 박상희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